박 대통령이 왜 최후 진술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을까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그동안 뭐 수첩이나 뭐 어떤 자료 없이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뭐 또한 네. 네, 또 하나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한 결과 재판에 유리한 뭐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뭐 그런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능력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언론도 거론했고 국민들도 짐작하는 바인데 현실적 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그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에게 사실상 뭐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고, 사실 나와서 뭐 대통령이 사실 그 증언하거나 또 신문을 받게 되면 뭐 오히려 불리한 증거들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와서 해봐야 이익이 없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재판에서 이런 최후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재판 관행에 좀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자체는 뭐 저희가 바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뭐 실제로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오늘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16번 있었나요? 변론이 쭉 네. 있었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총평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재판인데요.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 수준 이런 것들이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좀 많은 지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뭐 국민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저도 사실은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예리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게 변론 수준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실제로 뭐 그저께 뭐 그런 대리인단 새로 가입한 참여한 대리인단들의 그런 막말 또 고성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변호사님 뭐 태극기를 어깨에 걸치고 또 뭐 이런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말하려고 치면 너무 많아서요. 사실 뭐 무더기 증인 신청 뭐 재판관들이 연세 드신 분인데 젊은 재판관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과연 한 국가의 국가 원수의 탄핵을 놓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인지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재판정에서 뭐 일반 재판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헌재 재판정에서 피고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관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전례는 없죠. 많지 않죠. 그거는 뭐 본인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헌재 재판도 결국은 일반 법원 재판에 관련된 법 조항들을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 이 재판의 어떤 존엄,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뭐 입정을 금지시키거나 또 퇴정 명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30일 감치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건 사실 형사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정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이런 법원의 이런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뭐 특히 모욕, 소동을 벌이는 이런 행동들은 형사처벌 가능하고, 지난번에 이 통진당 사건 때도 아마
그 대리인단 쪽에서 조금 그런 언행을 네. 하다가 아마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서 뭐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쪽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뭐 기소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형사형법 138조에 법정 모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회회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 소동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은 꼭 그 헌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고발은 그 범죄 혐의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지연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행위의 대부분이 사실 지연이 아니었나 짐작될 정도로 대부분 언론에서도 이게 지연 아니냐 그랬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의도적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뭐 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그 증인들 가운데 보면은 뭐 중복된 그런 증인들 또 불필요한 증인들 뭐 심지어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채택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그 재판부의 중립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심지어 뭐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 뭐 재판부 스스로 그게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또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마지막에 와서는 계속 재판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은 우리 나중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게 그런 위협적인 발언들도 사실 지연 전략인 것 같고 또 지금 재판관 숫자를 빨리 9명으로 채워서 재판하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나중에 재심 청구하겠다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들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이 지금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재심이 없지 않습니까? 재심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에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헌재가 할 수 있는 5가지 심판 그 절차마다 각각 그 재심 사유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지난번에 통진당 사건에도 재심이 청구됐었는데 재심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재심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헌재가 판단하면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재심을 허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나 재심에 필요한 그 요건, 다른 법에 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재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적법 여부를 가르는데요. 지난번 통진당 사건 재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뭐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주장하는 이 재심 요건을 보면은 그 민사소송법을 인용해서 아마 이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사실 뭐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명이 되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뭐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뭐 각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9인이어야 하는데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고 재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심리는 뭐 7명이면 충분하고요. 그동안 이 지연 전략으로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은 7명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들을 뭐 번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또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 몫인데 대법원에서 최종 변론 이후에 후임을 지명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판관 9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네. 지금 이정미 그 소장 권한대행이 아마 이제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네네. 뭐 원래 절차대로 한다면 뭐 퇴임 한 달 전부터 절차를 개시해서 또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원래대로라면 맞는 절차인데 네. 지금 이제 미묘한 시기이고 또 대리인단 쪽에서 뭐 8인 체제, 7인 체제 이런 그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금 만약 그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 임명 절차를 완료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최종 변론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 선고 이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9인이 아니라 8인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거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인이 될 맞습니다. 때까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판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9인이 만약에 후임이 지명이 되면 실제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 비롯해서 한 달을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장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 달 이후나 연기된다는 얘기고, 그죠? 한 달 되고요. 사실 그 이정미 재판관 채워져도 사실 8명이고요. 예. 지난번에 퇴임한 소장 케이스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래야 9명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소장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라서 사실 더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뭐 엄청 길어질 수 있어서 이건 뭐 지연 전략이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도 좀 이런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 선고가 난 이후에 지명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래봐야 결국 2주 후인데요. 지금 대략 2주 후에는 맞습니다. 네,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그 가운데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 변론 이후라고 하면 최종 변론이 오늘이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2주 안에 할 수도 사이에. 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거는 뭐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 법원에 계신 분들이 다 신중하고 특히 대법원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뭐 현명하게 그렇게 결정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긴 한데 하필 이 시점에 맞습니다. 예, 탄핵 심판 이유가 아니라 최후 변론 이유라고 대단히 미묘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탄핵 최종 심판 결론이 나기 이전에 만약에 지명이 되면 그것도 큰 논란이 한번 일어나겠군요. 지명이 돼도 뭐 그 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헌재 최종 선고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헌재 스스로도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후임자 지명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국회 의결 과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했던 것도 위헌이다. 이 주장은 왜 나온 겁니까? 두 가지 점이 아마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그 탄핵소추 절차에서 반드시 이제 그 법제위원회의 그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상 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를 최초에 13가지로 아마 제시를 했는데 그 탄핵 사유마다 의결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은 뭐 그렇게 사유별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고 그저 그냥 성명과 지위 탄핵소추 사유를 들어서 의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도 이제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잡아서 문제를 삼고 있는 중인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이게 절차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헌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했고 사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뭐 다 정리가 된 사안이라서 다시 이런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연 전략 중에 하나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을 문제 삼고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이 설인데 탄핵 선고 전 하야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선고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하야된다면 하야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야하면. 그래서 이 탄핵소추 관련해서는 이제 다 국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조항에서 이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 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는 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임용권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임용권자가 없고 선출직이니까 일반적인 판단은 뭐 하야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와 대통령 간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유의미한 판단이기 때문에 뭐 허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되지만 다만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어떤 징계 절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이런 어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이런 헌법적 어떤 해명 내지는 어떤 이런 반복 이런 헌법 위반 사실의 반복이 고려되는 사안에서는 이런 그 주관적인 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이익, 그러니까 헌법을 소화한다는 이익 때문에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야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관련된 선고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탄핵 선고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버리기 때문에 파면이라고 하는 제도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라서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결정은 결국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하지만 파면으로 될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탄핵 선고를 받았을 때 받는 대통령의 불이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은 탄핵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뒤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것과 대단히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하야는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미 맞습니다. 전직이 되기 때문에 선고를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또는 기각 결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돼서 혐의가 입증되면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들은 잃게 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님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왜 최후 진술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을까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그동안 뭐 수첩이나 뭐 어떤 자료 없이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뭐 또한 또 하나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한 결과 재판에 유리한 뭐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뭐 그런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도 거론했고 국민들도 짐작하는 바인데 현실적 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그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에게 사실상 뭐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고, 사실 나와서 뭐 대통령이 사실 그 증언하거나 또 신문을 받게 되면 뭐 오히려 불리한 증거들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와서 해봐야 이익이 없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재판에서 이런 적인 발언, 소동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은 꼭 헌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고발은 그 범죄 혐의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지연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행위의 대부분이 사실 지연이 아니었나 짐작될 정도로 대부분 언론에서도 이게 지연 아니냐 그랬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의도적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뭐 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그 증인들 가운데 보면은 뭐 중복된 그런 증인들, 또 불필요한 증인들, 뭐 심지어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채택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그 재판부의 중립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심지어 뭐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 뭐 재판부 스스로 그게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또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마지막에 와서는 계속 재판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은 우리 나중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런 위협적인 발언들도 사실 지연 전략이.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재판관에게 좀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어쨌든 그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자체는 뭐 저희가 바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뭐 실제로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오늘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16번 있었나요? 변론이 쭉 네. 있었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총평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지금 재판인데요.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그 변론 수준 이런 것들이 그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좀 많은 지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뭐 국민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저도 사실은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예리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게 변론 수준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 이 재판의 어떤 존엄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뭐 입정을 금지시키거나 또 퇴정 명령할 수 있고요. 예. 심지어 이제 뭐 30일 감치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건 사실 형사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정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이런 법원의 이런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뭐 특히 모욕, 뭐 소동을 벌이는 이런 행동들은 형사처벌 가능하고 지난번에 이 통진당 사건 때도 아마 그 대리인단 쪽에서 조금 그런 언행을 하다가 아마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서 뭐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뭐 기소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형사형법 138조에 법정 모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회회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모욕죄. 신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실제로 뭐 그저께 뭐 그런 그 대리인단 새로 가입한 참여한 대리인단들의 그런 막말 또 예. 고성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 변호사님 예. 뭐 태극기를 어깨에 걸치고 또 뭐 이런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말하려고 치면 너무 많아서요. 사실 뭐 무더기 증인 신청 뭐 재판관들이 연세 드신 분인데 젊은 재판관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과연 한 국가의 국가 원수의 탄핵을 놓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인지 뭐 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재판정에서 그 뭐 일반 재판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헌재 재판정에서 피고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관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전례는 없죠. 그 많지 않죠. 그거는 뭐 본인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헌재 재판도 결국은 일반 법원 재판에 관련된 그 법 조항들을 인용할 수 있도록